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되면서 여야 간의 대치 전선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경선은 때 아닌 미신 공방으로 후보들 간 감정 싸움이 시작된 상황인데요. 관련된 걸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의혹은 많은데 본인은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후에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검찰 조사, 경찰 조사 못 믿겠다 이런 거 같은데 왜 특검을 요구하는 상황이 됐을까요? 그건 뭐 여러 언론에서 이미 다 아는 거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법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리고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뭐 특검을 누구 할 거냐 갑론을박하다가 또 박영수 특검 할 건가요? 그러니까 또 시간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최하 3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이 10월이잖아요. 최하 3개월이면 최하 내년 1월, 길면 5개월. 그러면 대선 전국을 이 특검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죠. 그냥 의도가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여야가 대치전선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당도 이재명 후보를 별로 옹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하고 이낙연 캠프는 같은 목소리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있고 지도부는 경선 과정이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뭐 아무리 팩트를 확인해도 얘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캠프가 워낙 불공정 시비를 일으킬까 봐. 그러다 보니 이재명 후보는 사실 캠프의 의원들도 별로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지 않아 보이고요. 박주민 의원 정도가 조금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니까 마치 2002년에 노무현 후보처럼 단기 필마로 이 모든 화살을 정말 이재명의 칼, 그게 아주 그 무도로 이렇게 화살을 쳐내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동규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용을 보면 8억이더라고요. 예. 일단 뇌물로 지금 확정된 거는. 그리고 배임이 들어있어요. 예. 근데 이 배임의 경우는 엄청난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그 뇌물 8억과 이재명 후보의 연결고리를 못 찾은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검찰이 더 보는 거 배임인데요. 이건 정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배임 논란 과정에서 부산 LCT 특혜 분양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2000년 이후에 진행된 모든 도시 개발 사업이 있고 그 평균 뭐 액수가 얼마고 성남시는 얼마고 뭐 이런 논쟁까지 격렬한 논란이 불러일으켜질 것 같고 저는 그 결과로 지금 현재 대개 개발 부담금이 5% 이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상향되고 그리고 그 부동산 3법 이쪽 저쪽에 다 있잖아요. 2015년에 국민의힘 쪽이 추진됐던 완화법이 있고 민주당이 했던 규제법이 있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다시 조사 방법으로요.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특검을 꼭 해야만 하는 겁니까? 앞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특검 문제만 딱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시작된 게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상한 현찰 거래가 무려 400억 가까이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시작되는 건데 그동안 경찰에서 아무 조사를 안 했잖아요. 무려 이제 5개월이 지났는데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뒤늦게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만 유동규 씨에 대해서 핸드폰을 이게 지금 뭐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지 못했다는 건지 던졌다는 건지 말았다는 건지 도무지 사실은 우리가 검찰의 수사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불과 그거는 일주일 전에 이주한 집을 압수수색했어요. 그럼 그 전에 거주한 집을 압수수색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거 같이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수사를 도대체 이렇게 하냐. 아직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세 번째 문제는 지금 보통은 뇌물 수사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을 먼저 잡아들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받은 사람을 먼저 잡아들여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돼가지고 구속이 됐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 시간을 끌 것 같은데 과연 이런 검찰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뭐 여러 군데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처음에 그래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합동수사본부를 제대로 구성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왜 이낙연 후보부로
야당 편 들고 있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어쩔 수 없이 합동수사본부라도 받자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합동수사본부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자꾸만 뭐 특검을 하게 되면 대선까지 정쟁을 간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 사실이 안 맞는 얘기고요. 상설 특검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이면 8일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특검을 만든 거예요.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을 통해 가지고 상설특검법을 발의하게 되면 상설특검을 하게 되면 그리고 특검이 좋은 건 뭐냐면은요. 수사기관을 기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2달이면 2달, 석 달이면 석 달. 자꾸만 뭐 대선 얘기하시는데 지금 예를 들면 10월 초잖아요. 예를 들면 2달 안에 1차 수사를 마무리 지어라 하면 연내 끝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수사기관이 늘어질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수사를 빨리 제대로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박범계 장관이 상설특검을 할 리도 없고 민주당에서 이전에 합동수사본부다 그 자당 내에 있는 후보가 주장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특검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나마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엄중하게 심판할 겁니다. 네. 우선 유동규 핸드폰이 문제인데 저는 좀 국민의힘 쪽이 잣대를 핸드폰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한동훈 핸드폰 비번 풀렸습니까? 그리고 검사들이 룸사롱에서 향응 받았는데 연루된 3명의 검사 핸드폰이 어떻게 됐죠? 어디 그 복잡한 데 가서 떨어뜨렸다. 부부싸움하고 화나서 던졌다. 그랬을 때 국민의힘이 그 검사 핸드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이 땅은 핸드폰까지 차별하는 이중잣대를 갖나 이런 문제제기 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검사들이 그런 행태를 보였을 때 핸드폰을 통한 수사는 저는 얼마든지 이런 식이 예측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욕하려면 유동규도 욕하고 한동훈도 욕하고 검사들도 욕해라. 저는 유동규의 핸드폰에 대한 이 태도가 한동훈으로 인해서 이미 방어권의 수단이 됐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저희가 이런 문제 제기했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한동훈 핸드폰 비번 푸는 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피의자가 큰 사건에 연루됐을 때 핸드폰 안 풀면 수사가 안 되니 이거 어떻게 뭔가 법적으로 해봐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피의자 방어권 그러면서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한동훈이 방어권이 있으면 유동규도 있다. 한동훈이 방어권이 없으면 유동규도 없는 거다. 좀 기준은 일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합수부 나왔을 때 제가 말도 안 된다, 못한다. 왜냐하면 합수부 구성하다가 부처끼리 싸워서 난리 날 거다. 이거는 제가 정부에 들어가서 일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부처가 모여서 뭘 한다. 이거는 나중에 흐지부지 될 경우가 많다. 게다가 상설특검 불가능합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한다는 것은 그건 이낙연 후보 편드는 거고 국힘 편드는 게 돼버려요. 그런데 상설특검을 얘기할 계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특검은 문제가 없느냐? 저는 특검 하는 게 제일 이상한 게 여야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잘된 특검이라고 우리가 얘기한 게 박영수 특검이었잖아요. 그리고 거기 수사팀장이 윤석열 전 총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특검이. 김만배와 관련하여. 박영수 특검이 지금 나온 액수. 그러니까 추정된 액수가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지금 어쨌든 유동규는 확정된 게 8억이에요. 예. 근데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확정된 거잖아요. 박영수 특검 친척이 100억. 김만배로부터 받았다는 게 100억. 그것만 있나요? 2가지가 더 있잖아요. 딸은 화천대유에 근무하고 아파트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도 퇴직금이 문제인지 그만둔다 그랬다가 안 그만둔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100억 받은 분양업체에 자회사에 취직했다는 거 아닙니까? 특검에서 이렇게 비리의 냄새가 진동하는데 지금 특검 얘기할 계제입니까? 그리고 저는 이상한 게 거꾸로 말씀하시는데 전 제일 이상한 게 돈 준 자는 구속이 안 되고 돈 받았다는 자만 구속되는 이거는 저는 민주당이 이런 거에도 가만히 있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방치하고 이낙연 캠프는 국민의힘과 같은 목소리로 이재명 후보를 압박하니까 오히려 지지자들이 더 결집되고 있는 그런 2002년 노무현 후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바람직한가? 자문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더 많은 말씀만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제 특검이 필요하냐고 자꾸 말씀드리면 이제 유동규가 구속될 때 구속영장에 표기된 내용이 뭐냐면 이미 이제 확실하게 수뢰가 확인된 거 뇌물이라고 하는 게 5억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오갔다고 추정되는 게 8억. 더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실제로 700억에 대한 약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수천억의 손실을 줬다는 거예요. 성남 시민들한테.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검찰에서 지금 배임 여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자기가 정말 제대로 한 정말 상받아야 될 칭찬받아야 할 사업이고 당군 일에 이렇게 이익을 환수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장을 청구하는 데 나온 사실은 뭐냐면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지금 검찰이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들여다볼, 즉 이 성남 시민, 국민들에게 손실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얘기 있고 무슨 뭐 박영수가 얼마 받았니, 곽상도가 얼마 받았니 이거는 뭐 정파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국민의 시선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무지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최초 지시자가 누구냐. 이게 핵심이다. 이거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당 후보의 수석 대변인이 최초 지시자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잠시만요. 여야를 헷갈리셨습니다. 예, 지금 말을 거꾸로 말씀하셨습니다. 오세훈 여당이 오영훈 대변인은 여당이라고요. 아까 여당 네, 측에 근데 있는 수석 야당이라고 대변인이 얘기했다고. 그건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중요하죠. 무의식이 반영되는 거라면서요. 지금 2000년 이후에 지금 개발된 200여 건을 진성준 의원이 오늘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총 개발 부담금 평균 액수 이게 공적으로 환수된 게 1,768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그 단일 사업에서 5,503억을 회수했기 때문에 3배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배임으로 다 조사할 건가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볼까요? 부산 해운대 LCT. 그 특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네. 특혜 의혹에 중앙부처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나왔어요. 수사 제대로 안 됐죠. 근데 그 수익 액수를 보니까 가장 낮게 잡은 게 1조 원이고요. 많이 잡은 건 2조가 넘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2조 원을 부당하게 가져간 LCT를 이 대장동 파듯이 김호수 총장 좀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검사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수사 제대로 안 해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임 하는데 이거는 뭐 성남시 의회 기록도 있고 오늘 최근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 의회에도 그 문제의 김만배가 현금으로 뽑은 돈이 전달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배임 논란은 굉장히 크게 벌어질 거다. 왜냐? 처음에는 이재명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한다로 시작해서 곽상도 아들이 나왔고요. 네. 이한주 원장의 동생이 이한성이다. 그래서 천화독인 1호 소유주다. 다 가짜 뉴스였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쟁점이 옮겨오다가 이제 배임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후보도 여러 가지 자료로 대응을 할 테고 이번 주가 아마 가장 심한 논쟁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에 마지막이니까요. 민주당 후보가 결정 나냐 안 나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패널 구성에서 저는 민주당 쪽 패널로 보이고 의원님은 국민의힘 쪽 패널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근거되는 게 이낙연 캠프 쪽에 오영훈 대변인이 어쨌다. 이낙연 캠프 쪽이 어땠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게 단지 야당, 진영 간의 싸움이 아니라 민주당 내 이낙연 후보 캠프 주류 일부죠. 주류가 다 그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부와 국민의힘이 같은 목소리를 내니까 그냥 제3자가 보기에는 같은 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상식인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러진 않았고요. 한두 번 정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든 게. 예. 그 한 가지만요. 지금 자꾸만 5,500억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그걸 공공에 환수된 게
그러니까 기부채납 오늘- 포함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도되는 거에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임대주택, 공공임대로 짓기로 한 임대주택 36%를 6%로 떨어뜨렸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걸 일반 분양으로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거기에서 땅을 팔 수밖에 없게 쫓겨나간 사람들은 평당 300 정도의 수용이 됐어요. 네. 그럼 이 사람들한테 최소한 낮은 분양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자꾸만 뭐 5천 몇백억 얘기를 하는데 보통 개발 사업을 해도 이재명 지사는 이제까지 개발 사업이라는 걸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행사나 시공사가 기부 체납으로 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다 환수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청계천을 저렇게 싼 가격에 지은 MB는 무슨 정말로 그러면 역대로 가장 훌륭한 사업을 한 건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공공사업에 있어서 기부 체납을 하거나 사업에 대한 수익금 일부를 다른 사업에 전용해서 실제로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일상적인 관례인데 그거를 그냥 일관하게 그것도 내가 크게 돈 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촌스럽냐고요. 아니 촌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MB는 청계천하고 그 중앙도로로 대통령 된 거 맞고요. 그리고 청계천 잘한 거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시는데 2000년 이후 개발 사업이 진행됐는데 그 말하시는 기부채나 그 공적 환수율 1,768억입니다. 평균이. 그런데 이재명 전 시장은 5,500억을 회수했기 때문에 아주 잘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부채납 말씀하시는데 이 기부채납을 할 때 기부채납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안 그래요. 5% 이하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성남시에서 환수한 거는 30%가 넘어요. 지금 뻥튀기 한 거 다 합쳐도. 예를 들면 예상 수익률이 대개 이 시행사가 중심이 돼서 도시개발 사업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이익금이 발생하는 건 두 단계잖아요. 예. 그죠? 첫째는 토지 기반공사에서 팔아먹는 거. 두 번째는 아파트 분양 단계 이런데 그거를 뻥튀기해서 그게 7천억이라고 쳐도 30% 이상 환수한 거기 때문에 높은 건 사실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판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판교가 93만 원의 땅을 수용합니다. LH 공사가. 근데 기반시설 공사를 한다면 이게 민간에 분양할 때 70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해요. 예. 민간에. 그럼 93만 원에서 700만 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판교도 강제 수용했습니다. LH가 했거든요. 거기까지는. 이게 분양가가 얼마냐? 2,6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 그 강제 수용한 게 이재명 전 시장 혼자였던 것처럼 엉뚱하게 그 포인트를 잡아서 공격하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냉정하게 봤을 때 판교가 93만 원의 토지를 수용해서 700만 원에 팔아먹고 이거를 아파트로 만들어서 2,600만 원에 팔아먹었을 때 이 과정을 다 연구해서 이게 일반적으로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자는 쪽이잖아요. 민주당은 강화하자는 쪽이잖아요. 근데 지금 주장하는 거 보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동일시해서 저는 예를 들면 지금 5% 정도 되는 분담금을 몇 프로로 올릴 수 있을지 이런 논의를 좀 하시죠. 그리고 검찰이 수사 들어갔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 판교 말씀하시는 제가 그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LH가 사업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요. LH가 수익금을 올려서 그 부분들을 다시 공공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의 핵심은 뭐였냐면 무슨 얼마를 갖다가 환수했냐 안 했냐의 문제 이전에 기본적으로 엄청난 수익이 날 수 있는 초과 수익에 대해서 공공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어 장치를 안 뒀기 때문에 막대한 이익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면 300만 원에 수용을 해서 실제로 토지를 다 조성해 보니까 평균 한 1,000만 원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지를 매각할 때 1,900에서 한 2,000 정도 매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의 전체가 23만 평 아니에요. 23만 평이면 어림잡게 잡아도 1조 이상의 차익이 나는다라고 계산이 나오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설계한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이 사업들을 대행했던 유동규라는 사람이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동 장치를 안 만들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잠시만요. 많이 지금 걷어들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랑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뿐인 거고, 앞으로의 핵심은 과연 왜 이 사업에 있어서는 이렇게 초과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민간 사업자들한테 많이 넘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 계획을 만든 이유가 뭐냐?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로비가 없었느냐? 이 만드는 과정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고도 했으면 배임인 거고 모르고 했으면 무능이다. 지금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꾸만 아닙니다. 무슨 지금 어디 정리를 말씀하시는데. 저렇게 사실을 외면하고 추측하시면 안 돼요. 이거 원래 LH가 하려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국민의힘 쪽에 신영수 전 의원 동생 등등이 이거 LH가 못하게 막았고 이명박까지 개입해서 못하게 된 겁니다. LH가. 그리고 민간으로 바꾼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쪽 세력이. 그리고 성남시의회 의원들도 국민의힘 쪽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됐을 때 이재명 지사가 공공개발 하려고 했어요. 100%. 그럼 막은 거 아닙니까? 왜 막았냐? 이러다 성남시 망한다. 이런 논리였어요. 그러면 그때 신영수 전 의원은 심지어 이재명 지사가 시장 출마할 때 시장에 출마했어요. 떨어졌어요. 그럼 신영수라는 사람은 왜 시장에 출마했을까요? 동생이 이 개발 사업 하고 있었는데. 게다가 지금 자꾸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 좀 뭐라고 비유해야 되냐면 2014년, 15년 그때 예상됐던 수익이 1,882억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얘기 지금 똑같은 얘기 뭐라고 하시냐면 아파트를 샀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계약 당시에 그 아파트는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그 계약 그 도중에 갑자기 집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집값이 20억이 됐어요. 근데 중도금 다 치르고 잔금 치러야 될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매도인이 나 이거 더 올릴래. 이런 계약을 하라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유동규가 뇌물을 받았고 유동규가 신이야. 그래서 2014년에 이걸 설계하기 시작하면서 2019년, 20년 되면 우리나라의 집값이 폭등할 거다. 이거를 예측을 해요. 그 당시에 이 유동규가. 그러고서 뭔가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2014, 1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기도에 미분양 아파트가 6,000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2014, 15년에 최경환 전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 다시 현재로 돌아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제 말은 네네. 현재 집값이 폭등했고 2018, 19년 예. 특히 19년, 20년에 폭등한 걸 가지고 2014, 15년을 얘기하면서 배임이라고 하는 게 알겠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이제 저희가 현재 진행형님 진행하세요. 사안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좀 뜨거워졌는데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에 적힌 임금 왕자 논란 이후 후보들 간의 감정 싸움도 격화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어느 후보는 무속 인을 데리고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좀 이상하다 이랬는데 토론 때 보니까 부적을 손바닥에 써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미신으로밖에 저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신을 믿는 그런 사람이 후보가 돼 있어야 또 그리고 뭐 어떤 분은 정말 속옷까지 말이야 막 빨간색으로 입고 다닌다고 소문도 탁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다 떠나서 윤석열 후보는 손 안 씻으세요? 손이요? 네. 그다음에 어디 가면은 보통 그 방역 때문에 그 손 소독제 바르게 돼 있잖아요. 닦잖아요. 그럼 웬만한 거 지워지잖아요, 사실. 주로 손가락 위주로 씻으시는 것 같아요. 네, 당내 주자들 사이에서도 관련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 속옷 이야기, 심지어는 이후 각 캠프 측의 공방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 그리고 김건희 씨의 개명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저는 윤석열 후보도 굉장히 잘못 대응했고요. 그리고 김용남 대변인을 비롯한 캠프도 굉장히 잘못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바닥에 누군가 뭐 할머니가 써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당연히 지우고 들어가는 게 맞죠. 정치인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그러니까 이슈 그 자체보다도 그 이슈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려 깊지 못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지우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우지 못하고 들어간 거 잘못했다라고 마지막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 절대 없도록 하겠고 그런 요청이 와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더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러지 않았느냐. 홍준표 후보 무슨 뭐 속옷이 어떻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을 깨끗하게 사과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남이 무슨 뭘 하든 말든 관계없이 그런 것이 정치인의 자세인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캠프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처음부터 후보한테 확인하고 솔직히 생각이 깊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얘기하면 되는데 이 세상에 무슨 손가락만 씻으니까 지우질 못했다라는 식으로 그걸 웃으면서 캠프의 대변인이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논쟁 오늘 아마 토론이 있을 텐데 제 기대는 윤석열 후보가 다시 한번 깨끗하게 사과를 하고 그거로써 사실은 더 논쟁이 가면 안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서로 얘기가 오가고 이래서도 안 되는 문제고 어떻든 도대체 국민의힘에서 왜 저 논쟁이 되냐라는 것을 지지자들은 이해를 못할 거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 진짜 윤석열 캠프는 크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후보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대응하지 못한 것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대응하는 과정들을 보면 그런 정도의 후보 캠프를 가지고 경선이야 뭐 지지가 높고 지지도가 결집되고 그러니까 이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본선 가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후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캠프도 정신 차려야 되고. 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 측의 해명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 4, 5차 때 손바닥에 왕을 쓴 채 토론하는데 왜 지워지지 않았는가 손가락 위주로 씻은 것 같다. 김용남 대변인이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이후에 윤 후보 캠프 측의 역시 김병민 대변인은 또 이를 부인하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경선에서 불거지는 이 같은 미신 논란은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게 역대 선거에서 이런 논란이 불러일으켜진 적이 있나요? 기억이 안 나죠. 이게 정치의 격도 떨어지고 좀 유치하죠. 이게 계속 간다는 것 자체가. 네. 근데 중요한 건 사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사과해야 되죠, 지금? 왕자 쓴 거 사과해야 되나? 왜 왕자 쓴 걸 사과합니까? 왕자 쓸 수도 있지. 왕자 쓰고 나왔는데 저는 특이한 게 보통은 후보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분은 왕자를 일부러 보여줬어요. 저는 저렇게 후보가 이렇게 왕자를 보여주는 저런 자세 계속 왕자를 선명하게 보여주잖아요. 말하는 방식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본인의 스타일?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왕자가 안 쓰여져 있을 땐 요렇게도 하고 요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것도 전략이면 전략이라고 하면 되지. 뭐 저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왜 저러지 싶고요. 가장 크게 사과해야 될 건 거짓 해명한 겁니다. 해명이 지금 몇 번 바뀌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일회성 해프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발빠른 네티즌들이 4번의 토론에서 다 그랬다.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 할머니 지지자들이 이렇게 접근해서 써줬다. 이거 자체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크로비스타는 입구를 양복 입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대요. 그리고 주로 저 후보께서 그 지하에서 차를 타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일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할머니가 유성 매직펜을 가지고 이게 유성 매직이라 안 지워졌다 또 그랬잖아요. 유성 매직펜 그중에서도 가장 진한 거를 준비해서 왕자를 써줬다. 이걸 누가 믿습니까? 그래서 저런 어설픈 해명, 거짓말. 이 거짓말을 사과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동안에도 이 무슨 일이 터지면 해명하는 게 거짓말들이 덜어 있었잖아요. 이건 언론이 보호해줘서 버티시지.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손에 왕자 쓰고 나와서 이렇게 했으면 그날로 가루가 돼서 끝났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명이 가능한 사안일지, 그리고 해명한다면 거짓말 해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 거짓말 해명한 대변인들 사퇴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조치가 따라야 되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정치인들에게도 좀 전보는 거 하십시오. 우리는 미신이 일부 남아서 이렇게 문화처럼 있잖아요. 그런데 뭐 왕자 이렇게 보여주고 내가 왕이다. 이런 전략을 썼다고 칩시다. 그럼 좋아하는 분, 싫어하는 분이 있을 텐데 이런 건 그냥 좀 저는 좀 그 사실이 궁금하거든요.
위장 당원이 많이 가입됐다는 말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잘못 얘기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민주당 지지자 일부가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대권 후보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내가 후보도 되고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 굳이 거기서 위장 당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찌됐든 지난 4월 달 이후에 국민의힘에 26만 명의 신규 당원이 생겼고 그중에 23만 명은 적어도 한 번 이상씩 당비를 낸 그러니까 저희가 책임 당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번에 투표권이 주어지고 예. 그리고 통상 이러한 뭐 컨벤션 전당대회라든지 대통령 후보 선출할 때에는 투표권자를 늘리기 위해서 지지자 측에 위해서 적극적으로 입당을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들까지를 포함해서 내가 반드시 후보가 될 거고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 힘을 모아가지고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올바른 태도인데 예. 거기서 지금 뭐 위장당원을 얘기를 해서 이거를 또다시 논란으로 만드는 것. 제가 반복적으로 지금 윤석열 캠프에 문제를 제기한 후보가 사실은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요. 민주당이 저렇게 집요하게 나에 대해서 탄압을 해왔고 여러 가지 공작을 해왔다라는 측면을 얘기하고 싶으면 그것을 과연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캠프에서 정무적으로 정의를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후보랑 이러한 표현이 올바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후보는 후보대로 본인의 말 스타일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 캠프는 그것을 정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한두 번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캠프가 정신을 차리고 후보한테도 쓴소리를 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무적인 판단 수준을 올려낼 수 있는 이 과정들을 캠프가 빨리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사람을 바꿔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알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건 두 가지인데요.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이준석 대표 디스예요. 이준석 대표 대표돼서 네. 당원이 늘었으면 칭찬은 못할 망정 그렇게 디스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추어적 발상이세요. 본래 대권이나 선거 있을 때 총선도 그 당원이 급격히 늡니다. 경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모르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고치라고 하면 안 고쳐져요. 의원님이 들어가셔야만 해결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